가난은 성공을 위한 좋은 경험. 나는 레이디스 홈 저널의 편집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펴낸 간행물을 사랑해주는 덕분에 개인적으로도 그 덕을 보고 있다. 그런데 잡지에서 내가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한 의견을 많은 독자들이 동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의견을 수정 없이 계속 고수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것은 독자들의 투고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에 소개된 편지는 그 예 중 하나이다. 우리에게 경제 원칙을 설명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 중요성을 몰랐을 때 매우 쉬운 일이겠죠.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연봉이 $800인 남편의 수입 한도 내에서 1년을 생활해야 합니다. 당신이 과연 $1000 이하의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뭔지 알기나 할까요? 부유하게 태어난 당신이 저와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저와 같이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쓴 이론적인 기사는 매우 냉정하고 쓸모없는 휴지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하는 현실이라고요. 자, 편지의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사실과 부합될까? 편지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경험이 가난이라는 사실은 거짓이란 말인가?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해보자. 먼저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유복한 부모 밑에 태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6세가 될 무렵 아버지는 사업이 크게 실패하였고 낯선 나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나이 45세에 낯선 나라로, 그것도 빈털터리로 이민을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감하는 독자가 분명 있을 줄로 안다. 나는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공립학교에 전학을 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배웠고 학교에서는 간혹 한 번씩 급식이 나왔는데 보통 아이들이 그렇듯 그 동네의 남자 아이들도 매우 짓궂었다. 교사는 매우 참을성이 없었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 항상 지쳐 있었다. 내 아버지는 세상에서 자신이 서 있을 자리조차 찾지 못했으며 유복하게 살아서 집안일을 하나도 모르시던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해야 했다. 우리 집의 돈이라곤 정말이지 한 푼도 없었다. 그래서 동생과 나는 방과 후에 집에 와서 단 한 번도 놀아보지 못했다. 학교 수업이 끝났다는 것은 엄마를 도와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매년 우리 두 형제는 추운 겨울 새벽 동이 채 트기도 전에 따뜻한 이부자리를 뒤로 하고 남들이 태우고 내다버린 석탄재를 뒤져 더 태울 수 있는 석탄을 골라 방을 따뜻하게 덮여야 했다. 그러고는 충분하지 않은 아침 식사로 허기를 면하고 학교로 갔다. 학교가 끝나면 또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복도를 걸레질했다. 우리가 사는 3층 건물에는 모두 3가구가 모여 살았는데 3주 걸러 한 번씩 집 전체의 3층 계단을 모두 쓸어야 했다. 문과 복도, 바깥쪽까지 모두 쓸고 닦아야 했던 일은 정말 힘들었다. 그 중에서도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리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웃집 아이들은 우리가 쓸어내린 먼지가 날린다며 무척 싫어하며 토요일 낮 아이들이 야구를 하러 간 사이에만 청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이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을 저녁이면 우리 형제는 바구니를 들고 창고로 나가 나무와 석탄을 주워 오거나 그날 낮에 이웃 사람들이 석탄을 나르면서 흘린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흘린 석탄을 찾아다녀야 했다.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하는 현실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내 나이 10세 때 나는 처음으로 직업을 가졌다. 빵집에서 일주일에 50센트를 받고 유리창을 닦는 일이었다.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가 지나고 난 후 빵집 카운터 옆에서 바로 구운 빵을 팔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학교가 끝난 방과 후에. 급여는 일주일에 1달러로 올랐고 빵을 팔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토요일 아침에는 주간지를 배달했고 배달하고 남은 주간지는 길거리에서 팔았다. 이렇게 토요일 하루 일해서 60에서 70센트를 벌었다. 나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살았으며 그 시절 코니 아일랜드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마차였다. 우리 집 근처에는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남자들은 보통 말에서 뛰어내려와 물을 마시곤 했다. 그러나 숙녀들은 갈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상황을 보고 고안한 방법이 들통에다 얼음과 물을 넣고 컵에 담아 마차마다 뛰어올라 1센트씩의 얼음물을 파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하루 내내 장사를 했으나 이내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이 시작되어 다른 아이들이 일요일 하루 동안 2, 3달러 정도를 벌어갔다. 여기서 나는 들통에다 레몬 한두 개 짜서 넣었다. 내 물은 다름 아닌 레모네이드가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레모네이드를 2센트에 팔았고 일요일 하루 동안 5달러를 벌어들였다. 밤에는 주간 신문의 리포터로 일했고 자정에는 속기술을 배웠다. 나에게 편지를 보내온 독자는 연봉 800달러로 남편과 아이들을 부양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일주일에 6달러 25센트로 세 식구를 먹여 살렸다. 그녀의 수입의 절반도 못 미치는 돈으로 동생과 내 수입을 합쳐 연봉이 800달러가 됐다면 우리는 아마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의 과거를 이처럼 지면상에 구체적으로 쓴 적은 처음이다. 내 과거를 상세하게 밝히는 이유는 레이디스 홈 저널의 편집장이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난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가난에서 생기는 머릿속의 모든 생각, 고통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난을 겪고 있는 소년들을 볼 때 나는 기쁘다. 내가 겪었던 시련이나 고통의 가치를 비하시키거나 그 기억들을 결코 잊고 싶지는 않다. 힘들었던 내 유년 시절을 그 무엇과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다. 1달러가 아닌 2센트를 버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 가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안다. 내가 직접 겪어온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 지금까지 단련되었다. 이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내가 겪었던 그 가난한 날들이 없었다면 결단코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호주머니에 단 1센트도 없이 지냈던 시절, 천장에는 단 한 조각의 빵도 없었던 시절, 단 한 개의 장작도 없었던 시절, 먹을 것 하나 없이 항상 배고픔과 싸워야만 했던 내 유년 시절, 그리고 의지가 약하고 항상 풀이 죽어 있던 내 어머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배고픈 9세, 10세의 소년이 되어보라.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하는 현실이라고요. 내가 왜 모를까? 그러나 나는 아직도 가난의 경험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는 혹은 앞으로 겪어야 할 소년들을 부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가난이라는 상황을 겪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 결국에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소년에서 가난이라는 상황은 시련이 아닌 축복이라는 내 말이 의미하는 바이다. 아마도 혹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역시 아무도 나에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았다.
두 명의 다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똑같은 방법을 발견할 수는 없다. 각자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 그 길을 찾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시절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원래 유복하게 살던 내 어머니는 가난을 참고 견딜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필코 가난에서 탈피하겠다고 결심한 이후 나는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일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목표가 생긴 것이다. 나는 고르거나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면서도 되도록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그 일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야 했을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나는 사다리를 오를 때 그 다리 하나하나를 꼬박꼬박 밟고 올라갔다. 결코 두 칸을 한꺼번에 뛰어넘어 오르지는 않았다. 물론 한 칸씩 오르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고 나 자신을 발전시켰으며 남을 이해하고 동정할 줄 알게 되었다. 이상의 것들은 가난을 이겨낸 소년이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가난만큼 이 유산을 소년에게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가난을 믿는다. 소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 중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이 가난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하라. 가난에 머물지는 마라. 자제력이 가져다 주는 이익. 당신이 완전히 자제력을 수행하기 이전에 이것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자제력을 연습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제력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당신의 개인적인 힘에 따라 더더욱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제력을 개발하면 다른 좋은 성품들이 추가로 얻어진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복의 법칙이다. 보복의 의미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복수나 안갚음의 의미가 아니라 남에게 행한 만큼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면 당신은 바로 나에게 안갚음할 것이다. 내가 만약 당신을 향해 편파적인 발언을 했다면 당신은 더 심한 말로 나에게 응수할 것이다. 반면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당신은 더 큰 호의로 나에게 보답할 것이다. 이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다. 뭔 말이야? 이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동한다. 이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설령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게 손해를 입히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면 된다. 같은 논리로 나에 대한 당신의 존경, 우정, 도움을 바란다면 내가 먼저 당신을 존경하고 배려하면 된다. 이상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그리고 당신은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은 저 사람은 훌륭한 인품을 지녔어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
또한 당신은 삶에서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는가? 훌륭한 성품으로 정평이 난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매력의 법칙과 보복의 법칙을 잘 조화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그의 주변에는 비슷한 사람만이 모인다는 사실, 즉 유유상종의 법칙은 정확히 적용된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 보복의 법칙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공부한다면 당신은 이미 실력 있고 성공하는 세일즈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단순한 법칙을 마스터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배운다면 당신은 세일즈맨으로서의 덕목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법칙의 처음 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완전한 자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온갖 시련이나 역경에 대해 복수하려는 마음 없이 모두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의 자제력은 보복의 법칙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꼭 치러야 할 과정이다. 한껏 흥분해 있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이든 아니든 당신을 맹렬히 비난한다고 치자.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똑같이 흥분한 상태로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니,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한편 당신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원래 있었던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즉,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지 말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를 무기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상대방보다 단연 우위에 있는 것이다.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는 유유상종의 법칙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당신이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 거울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신의 성품이 어떠한지 보고 싶다면 상대방을 보라. 상대방에게서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성품이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에 내 두 아들 나폴레온 주니어와 제임스를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에 생긴 일이다. 나와 두 아들은 새들과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공원에 가는 길이었다. 나폴레온 주니어는 땅콩을 들었고 제임스는 크래커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제임스가 갑자기 땅콩을 동물에게 주고 싶어졌는지 아무런 허락도 없이 나폴레온의 땅콩을 한 움큼 쥐려고 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땅콩을 빼앗는데 실패했고 나폴레온은 화가 난 나머지 왼주먹으로 제임스의 턱을 세게 때려버렸다. 나는 제임스에게 말했다. 제임스야, 잘 들어보렴. 내 방법은 옳지 못했단다. 자, 아빠가 땅콩을 어떻게 얻어오는지 잘 보려무나.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했고 제임스가 했던 방법과는 다른 좋은 방법을 보여주어야 했다. 나는 이내 보복의 법칙을 생각해냈다. 먼저 제임스에게 내 크래커를 나폴레온에게도 좀 나눠주렴.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는 거야. 제임스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내 내 말대로 따랐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이 작은 일을 통해 세일즈맨십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제임스가 크래커 박스에 손도 대기 전에 나폴레온은 자신의 땅콩 박스를 열어 제임스에게 땅콩을 한가득 부어주었다. 나폴레온은 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하였다. 두 아이와 함께 이 간단한 실험에서 나는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중요한 매너를 알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로 내 아들은 서로 싸우는 대신 보복의 법칙을 배우기 시작했다. 보복의 법칙을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나폴레온 주니어와 제임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 모두가 덩치 큰 어린이일 뿐 이 법칙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응수하는 습관은 보복의 법칙이라 불릴 만큼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선물 받은 만큼 혹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은 커질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마침내 보복을 할 것이다. 우리는 보복의 법칙을 이용해 우리의 가장 큰 적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 수 있다. 만약 당신에게 친구로 바꾸고 싶은 적이 있다면 당신 목에 걸려있는, 즉 당신의 목을 뻣뻣하게 만드는 자존심이란 녀석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이에 따르는 현실이 당신에게 다가갈 것이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정중한 태도로 적에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보라. 가능한 좋은 매너의 방법을 총동원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그는 아마도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점차 당신의 그 매너에 굴복하며 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응수할 것이다. 당신에게 비우호적인 사람의 머리 위에서 불타고 있던 가장 뜨거운 석탄은 우정의 석탄이었던 것이다. 그 어떤 비즈니스에서든 고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잠시 동안 고객이 없는 상태로 지내보라. 자신이 준 만큼만 돌려받는다. 1863년 8월의 어느 날 아침, 캔자스주의 로렌스시에 있는 호텔에서 아직 잠들어 있던 한 젊은 목사는 불청객의 호출을 받았다. 호텔에 게릴라들이 침입한 것이다. 목사를 호출한 사람은 콘트릴 게릴라의 일원으로서 방에서 자고 있던 목사를 깨워서 사살하고자 했다. 그날 아침 그 마을에 있던 대부분 주민들은 게릴라에게 살해되었다. 게릴라들은 로렌스시의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는 그 마을을 차지했다. 목사를 호출한 게릴라는 참을성이 없었다. 완전히 잠이 깼을 때 창밖을 내려다본 목사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서 너무나도 놀랐다. 그는 이내 호텔의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게릴라들은 그에게 시계와 돈을 빼앗으며 노예제도 폐지론자인가를 물었다. 목사는 겁에 질려 있었으나 그는 기왕 죽을 바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노예제도 폐지론자임을 밝혔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사형 시간을 기다리며 게릴라에게 한마디를 건넸다. 그런데 그 말이 그때의 긴박한 상황을 180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로렌스시의 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동안 목사와 게릴라는 현관에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는 게릴라들이 마을을 떠날 때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곧이어 게릴라는 빼앗은 보석들을 되돌려 주고는 잠을 깨워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목사는 로렌스 학살이 벌어진 후에도 그 마을에 오래도록 살았다. 과연 그가 게릴라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그의 어떤 성품이 그들로 하여금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했을까?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을까? 게릴라가 당신은 노예제도 폐지론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는 그렇소. 그럼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겠군요. 라고 되물었다. 목사는 게릴라의 질문에 대답하는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를 제시했고 그에 따라 게릴라는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목사는 불량배 옆에 있는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였지만 그 게릴라에게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순식간에 게릴라는 자신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게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목사를 죽이려고 깨운 후에 사형은커녕 20여 분간 법정 증인석에서 알리바이를 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사춘기 때 자신은 신에게 기도조차 하지 않는 불량 소년이었고 주위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상태에
이르게 되었노라 설명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매우 우울해 보였다. 게릴라는 마지막으로 제 직업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직업이라 할 수 있죠. 목사님.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타고 가면서 남긴 마지막 부탁은 목사님, 저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그 목사가 보복의 법칙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그 목사는 보복의 법칙을 사용한 것이다. 만약 그때 목사가 손에 권총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식으로 그들과 맞섰다고 생각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목사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게릴라가 알지 못하는 힘을 사용해서 게릴라를 정복시켰던 것이다. 사람이 한 번 돈을 벌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벌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위에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들에게 물어보라.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찾아왔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말할 것이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어져서 더욱 풍성하게 하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아가리라. 성경의 이 인용문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문장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렇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의 부재, 증오심, 자제력의 부족과 같은 요소로 안 가진 자가 된 사람이라면 앞에 열거한 요소들은 점점 더 불어날 것이다. 그러나 성공, 자긍심, 인내, 끈기, 결단력 등의 요소를 갖춘 사람이라면 이 요소들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끔은 적이나 반대 세력을 이길 때까지 무력으로 대항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쳐 쓰러졌을 때야말로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보복의 법칙을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다. 독일인은 사람의 피로 칼을 닦고자 했고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정복자들의 엽기적이고 무자비함을 증명한 것이다. 그 결과로 독일은 근대에 들어 세계로부터 유사한 보복을 끌어당겼다. 동료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과 그들이 보복의 법칙에 따라 당신이 의도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할 몫이다. 시인의 경제학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준 만큼 받는 것이다. 이 얼마나 단순한 진리인가. 우리가 준 만큼 꼭 그만큼만 돌아온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자 한다. 꼭 물질적인 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사람에 대한 친절 등을 위해서도 이 법칙을 이용하길 바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진정한 성공이다. 한 번의 건강한 웃음은 만 번의 신음소리와 100만 번의 한숨소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가치가 있다. 8장 자제력의 법칙 요약. 이번 장에서 우리는 아주 위대한 원리를 배웠다. 아마도 이것은 중요한 심리 법칙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남을 대하는 행동은 꼭 자석과 같아서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는 생각의 표현이든 신체적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각이든 비슷한 것끼리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받아들이는 생각과 행동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응수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대자연과도 같아서 자연이 곡식을 수확하게 해주듯이 친절한 사람 마음에 심어지는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도 배웠다. 그뿐 아니라 친절은 친절을 낳고 불친절과 불공정은 불친절과 불공정을 낳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든 불친절을 베풀든 그것은 더 큰 형태로 즉 증폭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배웠다. 우리가 베푼 친절은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고자 하는 행동을 남에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존심과 고집에 대해 배웠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보복의 법칙을 수행함에 따라 절대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다. 우리는 보복의 법칙이란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웠다. 예컨대 우리에게는 이제 이 위대한 법칙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이제 독자 여러분은 9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은 8장에서 배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룰 또 다른 법칙을 배울 것이다. 다음 장에서 배울 내용들, 예를 들어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연습하려면 아주 높은 수준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제력은 훈련을 통해 개발된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분명히 어느 곳, 어느 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움이나 아이디어를 건네줌으로써 당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한 당신은 이전에 당신이 받았던 도움을 당신만큼 운이 없는 사람에게 건네줄 때까지 갚아야 할 인생의 빚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강좌를 진행한 후 저자와의 대화, 대중교통의 발전.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만화경과 비슷하다. 인생이라는 무대와 그 위에서 공연하는 배우를 수시로 바꾸고 다시 배우라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새로운 친구들은 계속해서 오랜 친구들을 대신하고 모든 것은 유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된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의 씨앗이 같이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은 순간순간의 편의에 따라 범죄자도 되고 동시에 성인도 되며 정직함과 부정직함의 기준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약함과 강함, 부유함과 가난함, 무지와 유식함에 대한 기준도 계속적으로 변해간다. 그러나 자신을 알게 되면 모든 인간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사고하는 일이다. 사고하는 일이다. 우리는 인생의 행렬을 따라 움직이거나 뒤처질 수는 없지만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다. 변화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진화의 법칙은 교통수단의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변화는 우선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사람이 수레를 끄는 방법이 교통수단의 가장 시초이지만 사람들은 이 느린 방법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 불만족이란 단어는 발전의 시초가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 후 사람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소의 안장을 매어 마차를 끌게 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었고 이후에 발명된 역마차의 경우 사람들은 실용성뿐 아니라 외형적인 스타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조악한 천연연료의 기관차를 발명할 때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명화되지 못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교통수단들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사람이나 소가 수레를 끄는 모습, 역마차나 천연연료 기관차 같은 교통수단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그 후에 교통수단의 발달을 보면 사람의 뇌와 마음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사람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처음 단계의 기관차가 진화하여 지금은 몇백 대의 차와 같이 무거운 화물까지도 실을 수 있는 강력한 장비가 개발되었다.
그 옛날에는 이륜 수레가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시속 75마일의 자동차가 일반적이다. 더욱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불만족 상태에 있다. 땅 위에서 하는 여행은 너무나 느리다. 이윽고 사람들의 시선은 상승 기류를 타며 하늘을 나는 새에 이르렀고 그것을 능가하는 더욱 빠른 수단을 만들리라 결심하게 되었다. 또한 그 결심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실현시킨다. 1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비행기에 대해 마스터했고 이제는 시속 150마일의 속도로 하늘을 여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았을 뿐 아니라 에테르를 사용하여 단 몇 초 안에 전 세계 전역에 음성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의 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인류가 발명할 미래의 교통수단은 기계가 하늘을 날고 땅을 달리며 모를 헤엄칠 것이다. 인간 사고의 원동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요소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도 강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신적 자극은 인간의 성장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고대의 사람들이 수레를 끌 때부터 창공을 나는 지금까지 인간이 한 일이란 단지 하나의 사물을 보고 난 후에 자극을 받아 더 새로운 사물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한 것이다. 인간의 정신을 성장시키는 주요한 두 가지 요소는 창조에 대한 필요성과 창조에 대한 열망이었다. 인간 정신 중 일부분은 실패나 좌절 혹은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겪은 후 자극을 받아서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한다. 또 다른 부분은 실패나 좌절 등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시들해져서 소멸되지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믿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성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교통수단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다시 생각해보라. 지금껏 이룩한 모든 발전이 처음에는 사람의 필요성으로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대부분의 경우 필요의 충동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에는 필요성과 창조의 열망이 조화를 이루었지만 미래에는 아마도 창조에 대한 가장 강한 열망이 주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열망은 인간이 아직 꿈꾸지 못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다. 사람이 수레를 끌던 시간은 지금과는 꽤 먼 과거이다. 지금은 전기를 이용하여 기계를 돌림으로써 만명이 힘을 합쳐도 하루가 걸렸던 일을 단 1분 만에 할 수 있는 현실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거와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인간의 정신 개발도 마찬가지로 위대해졌다는 증거이다. 급기야는 인간의 근육을 통한 힘이 아닌 자연의 힘을 사용하여 기계를 돌리게 되었다. 교통수단의 발전 변천사는 사람이 풀어야 할 다른 문제점을 안겨주었다. 자동차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좋은 도로를 만들게 했지만 자동차와 고속기관차가 교차하는 위험한 도로 역시 만들어져서 1년이면 몇천 명의 목숨이 그 위에서 사라진다. 사람의 마인드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 대답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자, 이제 인간의 상상력으로부터 만들어질 기계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 기계들은 창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자극을 받아 작동할 것이다. 어떤 상상력 있는 사람, 아마 그는 가치 있는 일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으며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도 않는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자동차의 무게만으로 조절되는 교차로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더욱 실용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동작이나 힘을 유용한 방향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 자동차들은 자동차에 싣는 짐에 비해 훨씬 더 무겁다. 바로 그 무게가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곳의 글의 목적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암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미 발명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제안의 가치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개발을 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주된 요소인 절실한 필요성과 창조에 대한 열망 중 당신은 어느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라.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 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봐라. 수백만의 아이들이 부모들로 인해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이가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명의 천재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다. 인류가 성취한 대부분의 것들은 절실한 필요성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교통수단의 진화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 변화가 너무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제는 길가에 91기통짜리 차를 볼 때면 웃음이 나온다. 진화의 법칙은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한다. 지구상에 나아가서 온 우주의 모든 물체들은 변화하고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 마음과 도시 그리고 사회는 꾸준한 변화를 한다. 20년 전 당신이 살던 곳을 한번 가보라. 그 장소와 사람들 모두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모르는 새로운 얼굴이 있을 테고 옛사람들은 변했을 것이며 이전에 그 장소에 새로운 빌딩이 들어섰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사람의 마인드 또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7년마다 눈에 띌 만한 성장을 일구었다. 이 기간의 변화 중에 나쁜 습관은 버려졌고 좋은 습관은 계속 발달되어 왔다. 인류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의 마인드는 계속적인 변화 과정을 겪어왔다는 사실이다. 절실한 필요성이나 창조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발전되어 온 마인드는 필요 이상의 것을 만들려는 자극이 전혀 없었던 마인드보다 더 빨리 발전해왔다. 사람의 상상력은 기계가 만든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 이 상상력으로부터 모든 산물이 창조된 것이다. 과거의 위대한 산업과 철도, 은행, 기업 등은 모두 상상력에 따른 산물들이다.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여 생각하게 하라. 과거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계획을 조합하라. 당신이 알고 있는 위대한 발명이나 위대한 사업 혹은 산업적 성공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것은 예전에 사용된 계획이나 아이디어들을 약간 다른 방법으로 조합해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장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다. 그것은 지금부터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이곳의 내용을 읽어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시간이 진화의 법칙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아직까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질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이 그 어떤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실현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져라.